윤성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려 열리고 있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재계와 정계, 그리고 연예계의 저명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은은한 클래식 선율, 그리고 권력의 속삭임이 감돌았다. 이 화려한 행사의 중심에는 윤성그룹의 부회장이자 실질적인 후계자인 최진환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옆에는 오늘 밤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인, 시네스타 송다이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대담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 최진환의 총애를 한껏 과시하며 교태로운 미소를 흘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 그리고 흥미로움으로 번들거렸다. 저 여자가 요즘 최 부회장이 밀어준다는 그 배우로군. 정말 대담하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버젓이 데리고 오다니. 그럼 본부인인 박민서 씨는 어쩌고 집안에만 있던 조강지처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지. 불쌍하게도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최진아는 그 모든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에게 아내 박민서는 그저 집안 어른들의 뜻에 따라 맞이한 배경은 좋으나 존재감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늘 수수하고 조용했으며 이런 화려한 사교계에 어울리지 못했다. 오늘 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무언의 통보이자 송다이를 자신의 여자로 공표하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조용히 눈물이나 흘릴 것이라 예상했다. 최진화는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목을 즐겼다. 송다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의 팔에 더욱 밀착했다. 그녀는 곧 이 자리에 진정한 안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최진환이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웅장했던 볼룸의 정문이 다시 한번 묵직하게 열렸다. 시끄럽던 장내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쌍의 남녀가 서 있었다. 남자는 날카로운 턱선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흠잡을 데 없는 블랙 턱시도 차림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 몇몇 인사들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국내 최대 라이벌 기업인 미래홀딩스의 총수 강태호 대표였다. 그가 왜 윤성그룹의 행사에 나타난 것일까?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강태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심해처럼 깊고 푸른빛이 감도는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 질끈 묶고 있던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가 되어 어깨로 흘러내렸고, 절제되었지만 완벽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본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냉철한 지성과 얼음 같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저 여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알던 최진환의 조용한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마침내 누군가 속삭였다. 세상에, 박민서 씨 아니야. 그제야 볼룸 전체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송다이의 화려함은 박민서의 기품 있고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순간적으로 값싸고 요란하게 변질되었다. 박민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강태호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당당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군중을 갈랐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그 끝은 정확히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다. 최진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일그러졌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알던 박민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왜, 도대체 왜 하필이면 자신의 가장 큰 적인 강태우와 함께 나타난 것인가? 박민서의 차가운 시선이 볼륨을 가로질러 남편인 최진환의 당황한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이 잔인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파티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황급히 마무리되었다. 최진화는 박민서와 강태호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송다희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송다희는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였지만 겁에 질린 최진환의 눈빛을 보며 감히 그를 붙잡지 못했다. 강태호와 함께 사라진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최진환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그가 차가운 분노를 안고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적막했다. 그는 박민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녀가 감히 강태호와 함께 어딜 간 것인지 상상하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가 거실에 불을 켰을 때 그는 소파 깊숙이 앉아 있는 인형을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박민서였다. 그녀는 파티에서 입었던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그대로 입은 채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 테이블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침묵이 100평이 넘는 거실을 짓눌렀다. 최진화는 애써 혼란스러움을 감추고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 파티에는 어떻게 나타난 거지? 그리고 강태호, 그 자식과는 대체 무슨 관계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내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나타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제야 박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온화하거나 순종적이지 않았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고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최진환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입술을 열어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미있네요. 최진환 씨. 그 질문은 내가 당신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옆에 있던 그 여자는 누구죠? 최진환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내가 감히 자신에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금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박민서는 그의 반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상관할 바가 아니다. 윤성그룹의 안주인이자 당신의 법적 아내인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룹의 10주년 파티를 추문으로 더럽힌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화려한 드레스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바닥에 스쳤다. 그녀는 최진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당신,
당신 도대체 왜 이래? 평소에 당신답지 않게. 강태호, 그 자식이 당신한테 무슨 바람을 넣은 거야. 최진화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태호의 계략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박민서의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박살냈다. 강태호 씨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사적이죠. 적어도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최진환의 코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그의 흔들리는 동공을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이건 강태호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의 문제.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자초한 문제죠.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테이블로 걸어가 그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최진환의 가슴팍에 던졌다. 얇은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최진환이 경악하며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미 박민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혼. 최진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아내를 버릴지언정 아내가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나고 싶어. 쫓겨난다. 박민서의 목소리에 차가운 웃음기가 실렸다. 글쎄요. 누가 쫓겨나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최진환 씨.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그 이혼 서류 옆에 있는 건 당신이 지난 5년간 윤성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횡령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예요. 최진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박민서가 그의 손을 짓밟기라도 할 듯 차가운 시선으로 막아섰다.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박민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잊었나 본데 윤성그룹의 초기 핵심 전략과 해외 시장 개척 로드맵, 그거 전부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이 술집 여자와 놀아나는 동안 나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윤성의 미래를 설계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환멸과 냉철한 사실의 나열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의 무능함을 덮어주기 위해 내 재능을 기꺼이 숨겼어요. 아버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어리석은 미련 때문에. 하지만 당신은 내 마지막 인내심마저 짓밟아 버렸어. 당신이 오늘 밤 그 여자와 함께 파티장에 들어선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최진화는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날 협박하는 거야.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박민서의 눈은 그녀가 가진 증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협박이 아니에요. 최진환 씨. 이건 선전포고죠. 박민서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엔 당신이 송다희에게 선물한 청담동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들이 전부 회사 자금으로 결제되었다는 증빙 자료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까지도요. 이 모든 건 내가 지난 10년간 당신의 뒤를 묵묵히 지켜보며 모아온 것들이죠. 최진화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는 사실 자신보다 몇 수나 앞을 내다보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었다. 원하는 게 뭐야? 최진화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돈, 그래. 돈을 원해서 강태호한테 붙은 거겠지. 얼마면 돼? 원하는 만큼 줄게. 제발, 제발, 이 일만은. 박민서는 그의 비굴한 모습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돈은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벌 수 있으니까.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했다. 첫째,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을 찍으세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대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윤성그룹 지분 5%는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건 원래 내 몫이었으니까. 둘째, 당신은 윤성그룹 부회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세요.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자료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당신이 내 요구를 순순히 따른다면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비밀로 묻어두죠. 하지만 그녀는 최진환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 그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날 속이려 하거나 혹은 송다이 그 여자와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즉시 이 USB는 검찰청과 모든 언론사로 보내질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정부, 그리고 윤성그룹 전체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박민서는 더 이상 그에게서 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녀는 저택의 현관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에서 최진환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10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저택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민서는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그날 밤 최진원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강태호의 오만한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그를 괴롭혔다. 박민서가 던지고 간 서류들은 그의 서재 바닥에 지뢰처럼 흩어져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의 불안은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박민서가 가진 증거가 얼마나 대단하든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법무팀장과 개인 자산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박민서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공동명의 계좌도 전부 동결해. 내 허락 없이는 10원 한 푼 인출하지 못하게 해. 그는 아내가 돈줄이 막히면 금방이라도 무릎 꿇고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돈 없는 박민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어서 그는 비서실을 통해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박민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미래홀딩스의 강태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남편을 협박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그는 박민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지만 효과적인 첫 번째 공격이었다. 하지만 최진환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박민서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저택을 나온 그녀는 곧장 강태호가 미리 마련해둔 시내의 한적한 최고급 레지던스로 향했다. 그곳은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그녀의 새로운 전쟁 기지였다.
그녀는 최진환의 공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카드 정지됐습니다. 레지던스에서 아침 뉴스를 보던 박민서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나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 그녀는 최진환이 준 카드가 아닌 오래전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만들어둔 별개의 계좌와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비밀리에 관리해온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호가 들어섰다. 그는 딱딱한 비즈니스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젯밤보다 한결 부드러운 기색이 감돌았다. 최진환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가 상황을 묻자 박민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예요. 자금줄을 막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겠죠. 유치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강태호는 그녀의 침착함에 내심 감탄했다. 내 법무팀이 당신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소. 그리고 최진환이 퍼뜨리는 소문은 내가 미디어 쪽을 통해 막아보겠소. 하지만 박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 대표님. 소문은 그냥 두세요. 진실은 어차피 밝혀질 테니까요. 지금 제가 필요한 건 법률 자문이 아니라 윤성그룹 내부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최진환이 그녀를 밖에서 고립시키려 한다면 그녀는 안에서부터 그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박민서는 그녀가 윤성의 전략 기획을 도울 때 가장 신뢰했던 인물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바로 윤성그룹의 재무관리 본부장이자 최진환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 이사였다. 박민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김 이사와 한적한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서 만났다. 김 이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모님. 아니, 박민서 고문님. 이렇게 뵙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회사 분위기가. 그는 말을 흐렸다. 최진환이 아침부터 비상회의를 소집하며 박민서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박민서는 서두르지 않고 차를 한 잔 따랐다. 김 이사님, 10년 전 윤성그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세웠던 계획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비전과 지금의 윤성은 얼마나 달라졌죠. 그녀의 차분한 질문에 김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최진환이 그룹을 맡은 이후 원칙 없는 투자와 불투명한 자금 흐름으로 회사가 병들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진환 부회장은 윤성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민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걸 지켜볼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윤성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그녀는 김 이사에게 최진환의 횡령 증거 중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김 이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김 이사의 손이 떨렸다. 그럼 송다희에게 들어간 그 막대한 제작비가 전부.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자금이죠. 김 이사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진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자금 세탁을 시도하고 있는지, 주주총회 전에 어떤 안건을 올리려 하는지 실시간 정보가 필요해요. 윤성을 살릴 것인지, 최진환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이사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김 이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건 쿠데타였다. 하지만 그는 박민서의 진심과 능력을 믿었다. 그녀는
최진환과 달랐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딥을 열었다. 최 부회장은 지금 당장 자금줄이 막힌 프로젝트들을 살리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신규 해외 투자 유치지만 실상은 비자금을 메우려는 수작입니다. 박민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최진환의 움직임이 훨씬 더 절박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다만 이사회에 올라올 모든 자료의 원본을 제게 넘겨주십시오. 그녀는 첫 번째 동맹을 얻는 데 성공했다. 최진환이 그녀의 돈줄을 끊으며 승리를 자신하는 동안 박민서는 그의 심장부로 향하는 칼을 조용히 갈고 있었다. 박민서의 레지던스는 순식간에 윤성그룹을 겨냥한 비밀 전쟁 본부로 변모했다.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재무제표가 떠 있었고 강태호가 지원해준 미래홀딩스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과 재무 분석가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만 맴돌았다. 박민서는 이 모든 작전의 중심에서 침착하게 지휘를 맡았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사는 막연한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최진환의 곁에서 그의 무능함과 탐욕을 목격하며 조용히 축적해온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이 보고하는 서류에 미세한 불일치, 과장된 성과 보고, 그리고 정체불명의 지출 내역을 눈여겨봐왔다. 이제 김 이사로부터 실시간 내부 원본 데이터가 전송되자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물은 최진환이 긴급 이사회에 상정하려는 동남아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연 20%의 수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민서는 즉시 서류의 허점을 발견했다. 투자 대상인 현지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했고 자금 조달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강태호의 팀에게 해당 법인의 실소 유주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찾았습니다. 몇 시간 후 보안팀장이 스크린에 복잡한 지분 구조도를 띄웠다. 케이맨 군도에 설립된 유령 회사를 몇 단계 거치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최진우, 최진환 부회장의 사촌입니다. 박민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예상이 적중했다. 이것은 명백한 자금 횡령을 위한 유령 프로젝트였다. 최진환은 이사회를 속여 회사 돈으로 자신의 비자금을 메우려 하고 있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해 주세요. 최진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박민서의 지시는 정확했다. 그녀는 최진환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송다이였다. 분석팀은 즉시 최근 몇 년간 윤성그룹에서 홍보비 혹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출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최진환은 송다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회사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다. 송다이의 오빠가 최근 설립한 신생 엔터테인먼트사에 신인 발굴 공동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흘러 들어갔고 그 회사는 아무런 실적도 없이 돈을 탕진하고 있었다. 심지어 송다이 모친의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상가, 매입 자금, 일부도 윤성의 자금에서 나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는 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썼군요. 강태호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박민서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는 훨씬 더 대담한 짓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녀는 최진환의 탐욕이 단순히 여배우에게 돈을 쓰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최근 3년간 윤성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를 띄웠다. 최진환이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독 주가 변동폭이 컸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발표 직전에 주가가 오르고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패턴이 반복되어 그녀는 재무 분석 팀장에게 특정 시점에 대량 거래 계좌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강태호의 팀은 금융감독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분산된 차명 계좌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들은 수백 개의 계좌를 밤샘 분석한 끝에 마침내 여러 개의 계좌가 동일한 IP 주소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 계좌들은 모두 최진환의 측근들과 송다희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시세 조정. 그리고 내부자 거래입니다. 분석팀장이 보고서를 올리며 말했다. 최진환 부회장은 자신이 기획한 유령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직전 차명 계좌로 헐값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호재성 뉴스를 터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 때 주식을 팔아치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박민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과는 차원이 다른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였다. 이것은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행위였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윤성그룹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 있는 최진환의 범죄 목록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다. 유령 프로젝트를 통한 횡령, 송다희 일가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 그리고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가 조작. 이 모든 증거들은 최진환을 단번에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윤성그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드세요. 증거 하나하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완벽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최진환이 단 하나의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일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칼을 빼어든 냉철한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박민서의 조사팀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최진환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그것은 바로 최진환이 이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직접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원본 문서, 즉 그의 탐욕이 시작된 근원적인 증거였다. 최진환은 교활하게도 모든 최종 결제를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디지털 서명으로 처리한 뒤 원본 기록을 파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가 파기했다고 믿는 기록.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기록의 사본을 혹은 그보다 더 치명적인 원본 장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민서는 스크린에 떠 있는 윤성그룹의 전직 임원 명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 머물렀다. 윤태진 전 재무본부장. 1년 전 최진환 부회장 취임 직후 경영 실책을 이유로 불명예 퇴직당했죠. 그녀는 윤태진 이사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는 숫자에 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대쪽 같은 인물이었다. 최진환이 가장 껄끄러워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강태호의 정보팀이 즉시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서울을 떠나 지금은 강원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은둔하고 있었다. 박민서는 직접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강태호가 경호팀을 붙이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녀는 모든 수행원을 물리치고 홀로 변호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윤태진의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은 먼지가 쌓인 책들과 함께 시간을 잃어버린 듯 고요했다. 윤태진은 계산대 뒤에서 낡은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박민서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경계심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여긴 어쩐 일로? 당장 나가주십시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진환에게 밉보인 대가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박민서는 문을 닫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오랜만입니다. 윤 이사님. 아니, 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성의 주인은 최 씨일가 아닙니까? 윤태진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민서는 멈춰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1년 전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셨죠. 그 프로젝트가 유령 회사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쫓겨나신 거고요. 윤태진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이 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민서는 그에게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최진환 부회장이 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윤태진은 USB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익숙한 계좌번호와 자금 흐름도를 본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반대했건만. 결국 그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자신의 신념이 짓밟힌 데 대한 깊은 분노였다. 최진화는 윤성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위해 그를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청춘을 바쳤던 윤성그룹을 되찾고 싶습니다. 박민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 이사님, 당신이 그때 지키려 했던 것을 이제 저와 함께 되찾아 주십시오. 윤태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서점 구석의 낡은 금고로 걸어가 복잡한 다이얼을 돌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리고 그가 꺼내온 것은 낡은 회계장부 한 권과 또 다른 하드드라이브였다. 최진화는 제가 모든 자료를 파기한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재무 담당자는 항상 만일을 대비해야 하죠. 이건 최진환이 직접 관리했던 이중장부, 피닉스 원장의 원본입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불사조라도 되는 것처럼 이 장부에 이름을 붙였더군요. 여기엔 그가 송다희에게 건넨 돈, 차명으로 조작한 주식 거래 내역, 그 모든 원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장부를 박민서에게 건넸다. 이걸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것 이상을 할 겁니다. 박민서는 장부를 받아들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자고 있던
정의로운 사자를 깨운 것이었다. 레지던스로 돌아온 박민서는 즉시 강태호의 법무팀과 함께 피닉스 원장 분석에 들어갔다. 윤태진의 자료는 박민서의 디지털 증거와 완벽하게 맞물리며 최진환의 모든 범죄 행각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시켰다. 강태호의 수석 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도면 검찰에 넘기는 즉시 구속입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박 대표님. 하지만 박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조 변호사님. 지금 검찰로 가면 윤성그룹 전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겠죠. 최진화는 분명 강태호 대표님과 제가 합작해서 윤성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여론을 호도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다. 최진환 개인의 범죄가 윤성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지게 둘 순 없습니다. 우리는 최진환이라는 암세포만 정확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계획도를 띄웠다. 우리는 덫을 놓을 겁니다. 최진환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죠. 강태호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획이 뭡니까? 최진환은 지금 동남아 리조트 건을 통과시키지 못해 자금줄이 막힌 상태입니다. 그녀는 내부 동맹인 김이사에게 연락해 얻은 정보를 공유했다. 동시에 그는 곧 터질지 모르는 자신의 스캔들 송다이 문제를 막기 위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는 분명 피닉스 원장에 기록된 비자금을 움직이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비자금은 철저히 숨겨져 있지 않소? 조 변호사가 물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늘 밖으로 끌어내야죠. 박민서의 계획은 대담했다. 첫째, 김 이사님을 통해 긴급 이사회에서 동남아 리조트 건을 공식적으로 부결시킬 겁니다. 최진환의 공식적인 돈줄을 완전히 끊는 거죠. 둘째, 동시에 언론에 그가 송다희에게 뿌린 돈의 일부, 가벼운 수준의 스캔들을 터뜨릴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자금줄은 막히고 스캔들은 터진다. 그는 패닉에 빠질 겁니다. 스캔들을 막기 위해 혹은 부결된 프로젝트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 그는 유일한 현금 창구인 피닉스 원장의 비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려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 돈에 손을 대는 순간 강태호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우리의 사이버팀이 그 계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그 즉시 자금 동결 및 증거 확보에 들어간다. 완벽하군. 그가 자신의 비밀 장부에 스스로 접근했다는 물증을 잡는 겁니다.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건 이틀 뒤입니다. 지금부터 덫을 설치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승리를 향한 냉철한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박민서의 작전은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거대 언론사가 아닌 신생 인터넷 경제 매체의 작은 기사 하나로 시작되었다. 단독 윤성건설 3년 전 완공한 아파트 단지서 불량 레미콘 사용 의혹. 기사는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제보자의 인터뷰와 일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것은 최진환의 수많은 비리 중 가장 가벼운, 하지만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는 충분한 먹잇감이었다. 최진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삼류 매체 기사 하나에 호들갑 떨지 마. 당장 홍보팀 시켜서 기사 내리고 해당 언론사에는 광고비나 좀 찔러줘.
이런 건 돈으로 막으면 그만이야. 그의 오만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홍보팀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접촉하는 사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사가 다른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심층 취재, 윤성전자 서비스 센터, 고객 불만 접수율 업계 1위, 수리비 폭탄 논란, 소비자 고발 윤성식품 신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본사 대응은 묵묵부답. 이 모든 기사들은 박민서와 강태호의 팀이 지난 며칠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준비한 진실들이었다. 그것들은 최진환의 횡령이나 주가 조작 같은 핵심 범죄는 아니었지만 윤성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근간이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최진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윤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강태호. 그 자식 짓이 틀림없어. 감히 내 뒤를 캐그는 분노에 차소리쳤지만 그의 홍보팀은 속수무책이었다. 기사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두 개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거대한 댐에 무너지는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허둥댔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주식시장이 열릴 무렵 메이저 경제지가 이 모든 사태를 종합하는 분석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 위기의 윤성그룹, 총수 부재속 경영 시스템 총체적 난국 기사는 최진환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성 없는 이세 경영인의 독단적 결정이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윤성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지며 순식간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했다. 최진환의 사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주가 그래프는 절망적인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고작 기사 몇 개로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당장 반박 기사를 내 명예훼손으로 전부 고소해 최진환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주요 언론사 사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 계약을 무기로 협박했지만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후였다. 그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오히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같은 시각 박민서의 레지던스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스크린에 떠 있는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 뉴스피드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호가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섰다. 예상대로군. 윤성의 주가는 10% 가까이 폭락했소. 최진환은 지금 패닉 상태일 거야. 아직 부족합니다. 박민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는 이 위기를 덮기 위해 더 큰 무리수를 두려할 겁니다. 가령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동남아 리조트 건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하겠죠. 그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이사 쪽에서 연락이 왔소. 최진환이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리조트 사업의 긴급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더군. 이미 몇몇은 구워 삶아진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요. 박민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다면 그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없애버려야죠. 그녀는 작전의 두 번째 단계를 지시했다. 이것은 최진환의 공적인 영역이 아닌
가장 치명적인 사생활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몇 시간 후 연예 전문 매체 스타포커스의 웹사이트에 단독 기사 하나가 게재되었다. 신예 배우 송다희, 100억대 청담동, 고급 빌라, 현금 매입. 키다리 아저씨는 누구? 기사는 송다희의 이름과 그녀가 최근 이사한 빌라의 외관 사진, 심지어 그녀가 타고 다니는 슈퍼카의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기사는 교묘하게도 송다희의 스폰서가 누구인지 직접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그녀가 윤성그룹이 제작 지원한 드라마의 주연으로 갑자기 발탁된 사실을 언급하며 재계의 유력 인사라는 힌트를 던졌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네티즌들은 송다희의 스폰서가 누구인지 추적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성그룹 최진환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기사는 최진환에게 결정타였다. 경영 실패는 어떻게든 변명할 수 있지만 회사 자금을 유용해 여배우에게 상납했다는 도덕적 스캔들은 이 사회의 신임을 완전히 잃게 만들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더군다나 이 기사가 터진 시점은 긴급 이사회를 불과 하루 앞둔 때였다. 최진환은 사무실에서 기사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며 사방으로 튀었다. 박민서. 감히 나한테. 그는 이 모든 것이 박민서의 복수극임을 직감했다. 그는 당장 송다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이미 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그녀 역시 패닉에 빠져 잠적해버린 것이다. 최진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내일 이사회에서 리조트 사업은 물 건너갔다. 오히려 이사들은 그에게 스캔들에 대해 추궁할 것이다. 주가는 폭락했고 여론은 최악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잠재우기 위해, 특히 송다희의 입을 막기 위해 막대한 현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금줄은 모두 막혀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가 있었다. 윤태진이 말했던 피닉스 원장의 접속키였다. 그는 수년간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통해 축적해온 거대한 비자금. 그의 마지막 보루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피닉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야겠네. 스위스에 있는 계좌로. 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자금 이체를 승인하는 바로 그 순간 박민서의 레지던스에 있는 사이버 보안 팀장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번쩍였다. 잡았습니다. 피닉스 계좌가 활성화됐습니다. 지금 자금 이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민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승리자의 확신만이 존재했다. 덫이 작동했군요. 즉시 해당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동결을 준비하세요. 최진환. 당신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청담동 100억대 빌라 안. 송다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실크 잠옷은 땀에 젖어 축축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인터넷은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윤성그룹 스폰서라는 꼬리표가 붙어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이미 마비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광적으로 울려댔다. 발신인은 최진환이었다. 그녀는 경멸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비리, 의혹과 주가 폭락 사태로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믿어야 했다. 멍청한 최진환. 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는 거실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이 아파트, 저 슈퍼카, 금고 안의 보석들, 이 모든 것이 최진환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하지만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만약 최진환이 무너진다면 검찰의 칼날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향할 것이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만큼이나 생존 본능도 강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지기 전에 현금화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오빠인 송기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송기택은 최진환이 차려준 유령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오빠 일이 틀렸어. 당장 그 회사 자금 전부 빼내. 스위스든 마카오든 추적 불가능한 곳으로 옮겨. 송기택 역시 패닉 상태였다. 다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자금을 움직이면 바로.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가만히 있으면 우린 공범으로 같이 죽어. 최진환은 끝났어. 그 돈은 이제 우리 돈이야. 당장 움직여놔도 이 아파트 처분할 거야. 최대한 빨리 현금으로 바꿔야 해. 그녀는 수화기를 거의 집어던지다시피 끊고 연예인들의 비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대표님, 저예요. 청담동 빌라.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20억 싸게 드릴게요. 조건은 딱 하나. 무조건 현금 거래고 오늘 안에 계약해야 해요. 비밀은 당연히 보장해 주셔야죠. 송다희는 이 위기만 넘기면, 이 현금만 손에 쥐면 어디로든 떠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최진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흔적을 박민서가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박민서의 레지던스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진환이 피닉스 원장에 접근한 직후 그들은 모든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었다. 최진환의 계좌는 동결 직전 상태였지만 박민서는 일부러 즉시 동결하지 않았다. 그녀는 쥐가 구멍에서 나오도록 유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대표님 송다희 오빠의 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 이체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사이버 팀장이 외쳤다. 모니터에는 윤성그룹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그 유령 회사를 거쳐 마카오의 한 차명 계좌로 빠져나가려는 실시간 경로가 떠올랐다.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거의 계좌 잔액 전부를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강태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라앉는 배에서 쥐들이 먼저 탈출하는군. 어리석기는. 하지만 박민서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최진환의 범죄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직감했다. 그들이 돈을 옮기게 두세요. 하지만 이체 승인이 완료되기 직전에 막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동결해야. 조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박민서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돈을 보내려 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마카오 계좌의 실소유주까지 추적해야 해요. 그게 바로 송다희 일가가 최진환의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팀은 박민서의 지시에 따라 몇 분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송기택이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고 최종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지금입니다. 이체 경로.
대상 계좌 정보 모두 확보했습니다. 팀장이 외쳤다. 박민서는 즉시 명령했다. 이제 윤성그룹, 유령엔터사, 그리고 방금 확인된 마카오 계좌까지 관련된 모든 계좌를 금융당국에 범죄 자금 은닉 시도로 신고하고 즉시 동결시키세요. 동시에 다른 팀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박 대표님, 송다희가 청담동 빌라를 금매로 내놓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비밀리에 중개인을 접촉했습니다.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파트 역시 최진환이 횡령한 자금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즉시 관할 구청과 등기소에 불법 증여 및 횡령 자산으로 가압류 신청을 넣으세요. 단 한 푼도 현금화하지 못하게.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불과 30분 만에 송다희의 모든 탈출구가 막혀버렸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는 빌라가 갑자기 가압류 상태가 되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거의 동시에 오빠인 송기택에게서 비명에 가까운 전화가 걸려왔다. 다희야, 큰일 났어. 계좌가 전부 막혔어. 은행에서 금융범죄 혐의로 조사가 들어왔다고. 나 지금 어떡해. 송다희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려던 행동이 오히려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채운 꼴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이 선물이 아니라 작물이었음을, 자신이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100억짜리 감옥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그때 현관의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현관 모니터를 바라보자 그곳에는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함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했던 여자 박민서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주총회를 불과 하루 앞둔 날 윤성그룹 본사 30층의 대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다. 이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그룹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송다희 스캔들은 그들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질 희생양 혹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 구원자가 절실했다. 최진화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파리했지만 애써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피닉스 원장의 자금 이체가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태호와 박민서의 음모이며 이사회에서 그들의 비도덕적인 공격을 비난하며 위기를 넘길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들 모이셨군. 최진원이 의장석에 앉으며 짐짓 여유로운 척입을 열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로 주가가 잠시 하락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경쟁사인 미래홀딩스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던 늙은 사회이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최 부회장, 지금 그런 한가한 변명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된 송다희라는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리고 그녀에게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에 대해 먼저 해명하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최진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졌다. 그건 제 사생활의 영역이며 회계 처리에 약간의 사생활이라고요. 또 다른 이사가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부회장의 사생활 때문에 그룹 시가총액수 조원이 증발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주주총회인데 소액 주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최진화는 당황했다. 그가 믿었던 측근 이사들조차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민서의 내부 동맹인 김 이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의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방금 모든 이사님들과 주요 주주님들의 개인 메일로 익명의 파일이 하나 전송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개인 태블릿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논의 중인 사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최진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이사들이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은 경악에 차입을 틀어막았고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 파일 안에는 박민서와 그녀의 팀이 수집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윤태진 전 본부장이 목숨처럼 지켰던 피닉스 원장의 원본 스캔 파일. 최진환이 바로 어젯밤 피닉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실시간 로그 기록. 그의 사촌 명의로 된 유령 회사를 통해 수백억 원을 빼돌리려 했던 동남아 리조트 사업의 완벽한 자금 흐름도, 그리고 송다희와 그녀의 오빠가 자금을 세탁하려다 실패한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교차 검증되었고 단 하나의 반박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최진원이 지난 몇 년간 윤성그룹을 어떻게 좀먹어 왔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최진환은 자신의 태블릿에 떠있는 피닉스 원장이라는 단어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아, 안 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이 장부는 오직 그와 그의 비밀 회계사만이 아는 것이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이건 박민서와 강태호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가짜 자료야.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이사들의 눈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실시간 은행 로그 기록과 원본 장부의 필적까지 첨부된 이 자료가 조작이 아님을 직감했다. 특히 김 이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부회장님, 이 자료에 따르면 어젯밤 늦게 부회장님께서 직접 이 비자금 계좌에 접근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조작된 자료라면 어떻게 부회장님의 어젯밤 행적까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최진화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공포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주가 하락과 스캔들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한 미끼였고 자신이 비자금에 손을 대는 순간 덫이 작동한 것이었다. 의장석에 앉아있던 최진환의 아버지, 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아들의 범죄 목록을 보고 충격에 빠져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나 실망이 아닌 완전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최진환,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이 사회는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킨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 말 좀. 닥쳐라. 최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 당신은 더 이상 윤성의 임원이 아니야. 당장 보안팀을 불러 이자를 회의실에서 끌어내.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단 한 발자국도 회사 밖으로 나갈 생각마. 최진화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갔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버둥치며 박민서의 이름을 저주했지만 그의 비명은 굳게 닫힌 회의실 문 밖으로 사라져갔다.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축출당했다. 같은 시각 레지던스에서 박민서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김 이사로부터 임무 완수, 직무 정지, 가결이라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어제와 다름없이 맑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정의가 실현되었을 뿐이었다. 곁에 서 있던 강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끝났군. 박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최진환이라는 암세포는 도려냈지만 윤성그룹이라는 환자는 여전히 중태입니다. 진짜 싸움은 내일 주주총회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내일의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윤성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사태의 향방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최진환이 직무 정지되었다는 소식이 밤새 퍼져나갔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해임이 아닌 주주총회를 앞둔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회의는 최 회장의 비통한 사과로 시작되었다. 그는 늙고 병든 사자처럼 보였다. 그는 아들의 독단과 비리를 인정하면서도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흔들기에 회사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주주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예상대로 최진환의 최측근이자 재무를 담당했던 박상무가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성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교활하게도 최진환의 범죄 사실은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은 경쟁사인 미래홀딩스의 강태호 대표가 윤성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벌인 추악한 공작입니다. 그는 직무 정지된 최 부회장님의 사적인 가정불화를 이용해 박민서 씨를 앞세워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럼 주가 폭락이 강태호 탓이란 말인가? 박민서라는 여자가 정말 남편을 배신하고 회사 자료를 넘긴 거야. 소액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에게는 진실보다 당장의 주가 회복이 더 중요했다. 박상무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 외부의 적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최진환 부회장님의 직무 정지를 철회하고 그에게 이 위기를 수습할 기회를. 거짓말.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났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단정한 블랙슈트 차림의 박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조 변호사와 강태호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주주이자 이 사태를 끝내러 온 해결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박상무가 소리쳤지만 박민서는 그를 무시하고 의장석을 향해 말했다. 의장님, 저는 윤성그룹의 지분 5%를 소유한 주주 박민서입니다. 또한 뜻을 함께하는 다른 소액 주주님들의 의결권
10%를 위임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15%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발언권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최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박민서는 단상에 섰다. 그녀는 수백 명의 적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박 상무님은 방금 저를 사적인 가정불화를 이용한 배신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윤성그룹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10년 전 윤성그룹의 초기 핵심 전략 기획안 원본이었다. 여러분이 윤성의 신화로 알고 있는 글로벌 로드맵, 5년 전 그룹을 위기에서 구했던 비전 2020 프로젝트. 이 모든 기획안의 초안 작성자가 바로 접니다. 이사석에 앉아있던 김이사와 몇몇 언로 임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라고 저게 다 박민서 씨가 한 거라고. 박민서는 말을 이었다. 저는 제 남편이 유능한 경영자로 보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공을 기꺼이 그에게 돌리고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침묵을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피닉스 원장의 핵심 내용을 띄웠다. 박상무는 이것이 조작이라 했지만 여기 계신 재무담당 김 이사님과 이 장부를 직접 관리했던 윤태진 전 본부장님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카메라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태진의 얼굴을 비추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최진환 부회장은 제공을 가로챈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송다희라는 여자에게 상납했습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비자금을 채웠습니다. 그가 말한 동남아 리조트는 여러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의 텅 빈 비자금을 메우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이사회에 제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적나라한 증거 자료, 즉 주가 조작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금액과 최진환이 챙긴 이익을 비교한 그래프를 띄웠다. 주주들의 눈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기꾼 돈 내놔 고함이 터져나왔다. 박민서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태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의 암세포, 바로 최진환 때문입니다. 그를 도려내지 않으면 윤성은 오늘 침몰할 것입니다. 그녀는 의장석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주주 박민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주님들께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첫째, 이사회의 결정을 넘어 주주총회의 이름으로 최진환 씨를 윤성그룹의 모든 이사직에서 영구 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그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고발 및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강당 뒤편에서 강태호가 일어섰다. 미래홀딩스는 비록 경쟁사지만 부패한 기업과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습니다. 윤성이 정화된다면 우리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력사가 될 용의가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주들에게 마지막 확신을 심어주었다. 박 상무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성난 주주들의 함성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표결에 붙이시오. 최진환을 끌어내라. 최 회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의사봉을 들었다. 안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찬성 92%,
기관 투자자들마저 모두 박민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진화는 주주들에 의해 자신의 왕국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추방되었다. 박민서는 단상 위에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굳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윤성그룹에는 차갑지만 질서 있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민서가 상정한 안건에 따라 즉시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압수수색은 이미 직무정지되어 본사에 발도 들이지 못한 최진원의 개인 사무실과 송다희의 아파트, 그리고 피닉스 원장과 연결된 모든 차명 계좌에 집중되었다. 최진원은 자신이 파멸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국내 최고 로펌을 고용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것이 박민서와 강태호의 치밀한 기업 사냥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아내가 아닌 피닉스 원장, 원본과 완벽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냉철한 전략가 박민서였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진환의 교활한 변호인단도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가 자금 이체를 시도했던 로그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송다희와 그녀의 오빠 송기택 역시 범죄 수익 은닉 및 자금 세탁 공범 혐의로 법정에 섰다. 송다희는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은 최진환의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가 주는 돈이 불법적인 자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통화 녹취록과 빌라를 급매하려 했던 정황이 공개되자 그녀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 자신에게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최진환은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송다희와 송기택 역시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청담동 빌라와 슈퍼카, 그리고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다. 한때 화려했던 여배우는 차가운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채 초라하게 퇴장했다. 최진환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윤성그룹은 박민서의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만 유지했고 이사회는 박민서를 그룹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윤성의 경영 전면에 나섰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최진환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동남아 리조트 같은 유령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을 위해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그녀는 윤태진 전 본부장을 재무총괄 사장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내부 고발자였던 김 이사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녀는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며 최진원의 측근 세력을 완전히 속간했다. 박민서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 있던 전략가가 아닌 강력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리더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윤성그룹은 혹독한 겨울을 보냈지만 박민서의 개혁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투명해진 경영과 재무 구조에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바닥을 쳤던 주가는 서서히 반등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윤성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강태호의 미래홀딩스 역시 그녀와의 약속대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윤성전자의 차세대 부품 공급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봄날 저녁, 박민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레지던스 테라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나 날카로운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과거의 상처나 복수심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강태호가 들어섰다. 그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그녀의 삶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군. 윤성그룹의 주가는 완벽하게 회복됐소. 아니, 그 전보다 더 높아졌지. 당신이 해낸 거요. 박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최진환이라는 이름 없이 오직 윤성그룹의 이름으로 다시 서야 하니까요. 그리고 박민서라는 이름으로도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그에게 가볍게 부딪혔다.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강 대표님,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태호는 그녀의 잔을 부딪히며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존중뿐만 아니라 한 여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소. 나는 그저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을 불어넣었을 뿐이요.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민서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그동안 당신은 복수를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왔소.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소. 박민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어떤 강요나 탐욕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남자의 진심만이 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감정이 다시 심장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따뜻한 설렘이었다.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소. 강태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니오. 당신은 박민서,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람이니까. 이제 나와 함께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해 봅시다. 박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수년간 볼 수 없었던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화려한 파티장에서의 치욕적인 밤은 이제 과거의 악몽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지옥의 문을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